미안한데 이거 여기 보이는지 한 번만 봐줄래? 저걸 영상. 좀 잘리는데요. 여기는 보이니? 간신히 보여요. 여기 요거 별 보여? 네. 이쪽은 여기 보이니? 네. 여기는. 그건 안 보여요. 그럼 여기는 뭐야?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쓰자. 진화. 자연 선택과 진화. 찔 54. 자, 진화라고 하는 개념. 생명체들이 변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다윈 들어봤니? 다윈 사람과 다윈 이전, 다윈 이후의 진화론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해석이야. 다윈 이전에는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마르크가 진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 용불용설.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없어지고. 그래서 사용하면서 얻어진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고 불러요. 바로 살면서 얻어진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진대. 기린이 있었는데 얘가 이걸 다 먹었어. 이걸 먹어야 되잖아. 피가 안 났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목을 이렇게 길게 늘렸어.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어서 얘가 살았대. 그럼 그 옆에 있는 애 이렇게 해갖고 얘들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목이 이 길어진 이 형질을 자손에게 전해줘서 자손이 이렇게 목이 길어진 기린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되냐 이게? 원래 이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 전해질까 봐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그래, 태국의 카렌족의 여성들이야. 카렌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목이 길어야 미인이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에다가 링을 하나씩 끼운 거야. 그래서 목이 이렇게 쭉 길어진 거야. 그럼 얘가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목이 이렇게 길어진 아이가 태어나? 아니거든.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 아니야. 그래서 부정이 된 거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근데 왜 이걸 왜 배워? 생명체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제시가 바로 이 라마르크가 한 거야. 그래서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다윈도 라마르크의 생물들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윈 이전에는 이런 진화론이 있었어. 진화론. 그럼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연이 선택된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라는 거야. 원래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 수를 만들어. 그래야 그 중에 몇 마리가 살아남아서 내가 물려준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윈은 기린의 목이 다양했대. 이것을 개체변이라고 설명을 했어.
개체에서 모습이 차이가 나는 여러 목의 길이를 갖고 있는 개체들이 있었대. 목이 짧은 애들은 이런 거 먹고, 목이 긴 애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지. 그럼 결국은 목이 짧은 개체들은 이 위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이 짧은 애들은 도태된다는 거야. 그럼 목이 길게 태어난 개체들이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목이 긴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얘기야. 그럼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는 자연이 선택한 개체다라는 뜻이야. 저거 요물용설보다는 얘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근데 여기에도 오류는 있었어. 개체에서 나타난 변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 얘가 목의 길이가 다양해. 그래. 그로부터 출발한 거야. 그냥 왜 다양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어. 돌연변이로 목이 길이가 차이가 생긴 개체들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돌연변이설이 추가가 되면서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조금 더 보완해주게 된 거야. 그리고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지 못했어. 왜냐면 이 다윈 이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 이 완두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있지? 이 사람도 유전자의 개념을 몰랐던 시절이고 1900년대에 와서야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발견이 됐고 염색체 위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어떻게 유전 정보가 전해지냐면 생식 세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생식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염색체 위에는 엄마 아빠의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었거든. 그럼 그 유전자를 함께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은 1900년대에 들어서나 확인이 됐던 개념이라고. 그리고 멘델이 유전인자라고 얘기하는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한 개념 또한 이게 나중에 유전자로 밝혀진 건 1900년대야. 이건 지금 1800년대고 이건 그 이전이고. 그럼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조차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다는 얘기지. 그냥 전해지는 거야, 자손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런 식으로 생식 세포를 통해서 염색체 위에 엄마 아빠의 형질, 즉 목의 길이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 정보를 물려받게 된 거라고. 그래서 자식이 엄마 아빠의 목이 긴 특징을 받아서 얘가 목이 길게 태어난 거라고. 진화는 개체에서 일어난 변이를 진화라고 설명하지 않아. 진화는 집단에서의 변화를 진화라고 설명을 해. 개개인의 변화가 개체들을 구성하는 개체군을 이루기는 마찬가지인데 한 개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된 그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본인이 갖고 있던 형질을 넘겨줘서 집단 전체가 변하는 거야. 그걸 진화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한 개개인의 변화를 진화가 아니고 그 개개인이 속한 전체 집단이 변하는 거야. 원래는 동그란 애들만 살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돌연변이를 통해서 세모난 개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게 돌연변이 개체로 태어난 거거든. 갑자기. 그러면 이 개체가 없던 애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 집단은 진화가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얘가 살아남아서 자식을 낳아야 돼. 생존해서 자식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을 넘겨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집단은 원래는 동그란 애들만 살고 있었는데 세모난 애들과 갑자기 나타나갖고
하나의 집단 같이 살게 된 거라고. 이게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개개인의 변화가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집단 전체가 바뀌는 거지. 원래는 이런 애들밖에 없었다가 이제는 노란 애, 동그란 애, 세모난 애 같이 살게 된 거야. 이게 진화야. 또 하나, 진화는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 방향성? 얘는 그럼 자꾸 목이 길어져야 되겠네? 기둥이 지금 자꾸 목이 길어져? 아니잖아. 진화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환경 영향을 받았을 때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형질,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가 선택받는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얘네들이 왜 도태됐을까? 왜 얘네들은 살아남았고? 나무의 높이가 높아서 그랬던 거야. 얘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생존에 유리했던 거고, 얘는 이것만 먹을 수 있었고 이걸 못 먹고 있으니까 생존에 불리했던 거지.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이 그래서 도태된 거라고. 키 큰 애들만 살아남은 거지. 만약에 환경이 변했어. 환경이 이제 나무들이 얼마 안 자라. 높이가. 그럼 이렇게 목이 긴 개체는 이 먹으려면 힘들겠지. 근데 목이 긴 개체 사이에서 목이 짧은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럼 이 짧은 애들은 훨씬 더 목이 긴 애보다 먹이 획득에 유리하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목이 긴 애들이 도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가 선택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향성은 없는 거야. 어떤 좋은 쪽으로 간다? 이건 아니야. 말 때 이해되지? 응? 자, 그래서 거기에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용불용설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렇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요즘 현대 진화론의 가장 기초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돌연변이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추가가 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야.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 순서.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거. 과잉 생산과 변이. 자,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이때 태어난 같은 종 개체 사이에는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 이게 개체변이. 여러 다양한 애들이 나타난대. 키가, 또는 몸무게가, 피부 색깔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과잉 생산된 개체들끼리의 먹이라든가 서식지라든가 배우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결국은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겠지. 경쟁에서 패한 애는 자손을 남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개체가 자연 선택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자연 선택된 개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자손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 기린이 이렇게 설명이 된 거지.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목의 길이도 다양해졌다. 생존에 유리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기린의 목이 지금처럼 길어졌다. 그럼 앞으로 계속 길어진다? 그건 아니다. 환경이 다시 변하게 된다면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갖고 태어난 개체가 또다시 선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됐어? 근데 이제 진화론의 가장 기본 개념은 이렇게 다윈이 얘기한 내용이었고, 그 왼쪽에 쬐까만한 글씨로 용불용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그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과학이라든가 사회에 준 영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 오늘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변이? 갑자기 생겨난 개체를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태어난 개체. 자,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달라진대.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유전 정보지. DNA 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바로 단백질 설계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단백질 설계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염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야. 이런 걸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도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 우리 유전자 중에는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유전자 염기 서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야. 피부 색깔이 다 다르고 키가 다 다르듯이. 자, 그 다음에 비유전적 변이.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래. 뭐 훈련을 많이 하면 막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거기 그 카린족 부족 계열자들. 이게 비유전적 변이라는 얘기지. 자손에게 가한가 안가. 근데 유전적 변이 같은 경우는 자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연 선택과 진화. 거기 한 장을 넘기면 그 핀치셋 중간에 그림이 나와 있지. 요 얘기가 나와요. 핀치셋.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태평양 쪽으로 가면은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다윈이 발견한 거예요. 다윈이. 이 다윈이 이제 비그로를 타고 남미에 도착해서 해안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섬이 이게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인데, 남미 대륙에서 발견된 새가 하나 있는데 그 새가 이름이 핀치새야. 이 섬에 갔더니 대륙에서 발견된 새와 똑같은 것 같은 새인데 부리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왜 부리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을까? 똑같은 핀치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 각 지역의 섬. 그리고 그 조사된 걸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내린 결론. 먹이 때문에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거야. 그럼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 섬에는 크고 단단한 열매밖에 없어. 먹을 게. 자, 그럼 이렇게 본토에 살고 있는 이런 새들이 이쪽으로 갔어. 자, 이 본토에서 온 새들의 부리를 가지고는 이걸 못 먹어. 그럼 이 섬에서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점점 부리 모양을 크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먹이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남아. 그러면 결국은 이 섬에는 다 큰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치 새들만 살게 된 것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가 모습을 바꿔 이게 아니고 여기서 태어난 개체가 큰 부리로 태어났던 개체가 있었던 거라. 그럼 엄마 아빠의 부리 모양을 닮은 개체들은 결국은 이 먹이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태될 것이고, 여기서 태어난 개체 중에 이렇게 부리가 크게 태어난 개체는 이 먹이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이게 선택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우연치 않게 태어난 이 큰 부리 핀치새는 이 섬에서 먹이 획득이 가능했으니까 이 섬에는 이렇게 큰 부리 핀치새들만 보이는 거예요. 옆 섬에 가면 먹이가 이거밖에 없어. 선인장에 즙밖에 없다고. 근데 이 즙을 먹으려면 이 가시가 있어서 힘들어. 그러면 짧은 부리 애들은 이거 즙을 못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 중에 이 좀 길게 태어난 애가 있었대. 이 먹이 획득에 이 긴 부리가 알맞았던 거고, 그럼 얘는 이걸 먹을 수 있었고 짧은 애들은 먹이를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태됐겠네?
그럼 이 섬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는 애, 이쪽에서는 큰 부리를 갖고 있는 애, 얘가 이 섬으로 놀러 가고 얘네들이 이 섬으로 놀러 올 수 있을까? 안 가. 가면 뭐해? 먹이가 내 부리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따로 지리적 격리가 온 거야. 그럼 지리적 격리가 왔다라는 얘기는 이 섬과 이 섬에 살고 있는 새들끼리의 교류가 없다라는 얘기들은 격리가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렇게 지리적인 격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생식적 격리까지 함께 온 거야. 생식적 격리란 교배가 안 된다는 거야. 이 큰 뿌리 핀치하고 이 뾰족 뿌리 핀치하고 교배가 안 돼. 그럼 교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종으로 분화돼 버린 거야. 우리는 같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로운 자연 상태에서 교배를 통해서 생식 능력을 갖고 있는 개체를 만들 수 있으면 같은 종이야. 근데 얘들은 교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남미 대륙에 살고 있는 조상 핀치로부터 7, 8종의 핀치로 분화가 돼버린 거야. 이제 새로운 종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이 말들 이해되니? 응?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자연 선택과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개체가 선택받게 된다는 뜻이지. 그럼 선택받았어, 살아남았어. 자손에게 내가 갖고 있는 형질을 물려주니까 전체 집단이 싹 바뀌겠지.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은 핀치세의 자연 선택 과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진한 글씨를 보면 각 섬의 먹이와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종 핀치라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종으로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거. 적혈구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헤모글로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잘못돼 버리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질 때 이건 정상 적혈구. 그럼 정상적인 적혈구는 안정적으로 산소를 운반할 수 있어. 근데 난 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잘 못해. 운반 능력이 떨어져. 우리는 유전자를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렇게 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헤모글로빈의 A라고 하는 유전자로부터 만들 수 있는 건 정상 동그란 적혈구야. 근데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S 이게 염기 서열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진대.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이렇게 두 종류를 갖고 있다. 그럼 얘는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겠지. 정상 적혈구.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두 개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동그란 적혈구도 만들고 난 모양 적혈구도 만드는데. 오케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난 모양 적혈구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겠네. 자, 여러분 말라리아라고 들어봤어? 그래. 말라리아는 얘를 일으키는 병원책을 써. 말라리아 병원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말라리아 병원충을 그냥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 이렇게 빨간색인데 얘 때문에 이게 말라리아에 걸려. 근데 이 말라리아 병원충은
정상 적혈구는 숙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남모양 적혈구는 숙주로 이용하지 않아. 그럼 봐봐. 우리와 같이 헤모글로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이 사람은 없어. 우리는. 근데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남모양 적혈구들은 숙주를 이용하지 않거든. 동그란 정상 적혈구만 숙주를 이용해.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그래, 이 사람도 있어.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는 이 중앙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나타난대. 그러면 이 말라리아가 많이 나타나는 중앙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은 유전자 조합을 어떤 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1번, 2번, 3번.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 3번? 왜? 저학생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이게 3번이래. 다른 의견 있어? 2번은 왠줄 알아?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빈혈증 생겨. 그래서 악성 빈혈로 많이 죽어.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남모양 적혈구가 많으면 오토바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악성 빈혈로 이쪽은 많이 사망하게 된대. SS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있는 애가 태어나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없잖아. 빈혈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건 조금 나타나요. 조금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가 많이 나타나는 중앙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2번. 그럼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정상을 만들어내고 난모양 적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유전자를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개체가 선택된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중앙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개체 수가 적은 건 악성 빈혈로 죽기 때문에 개체 수가 적은 거. 그게 그 얘기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얘기. 난모양 적혈구의 유전자, 그 다음에 말라리아 분포 이렇게. 그래서 난모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나타난다. 난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며 혈관을 막아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악성 빈혈을 유발한다.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난모양 적혈구가 자연 선택되어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 항생제 내성세균. 자, 항생제라고 하는 거 들어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생제 뭐 알고 있어? 항생제. 자, 세균 중에 병원체들이 있거든. 세균 중에는 이로운 세균도 있어. 유산균. 걔는 해를 주지는 않아. 근데 결핵균, 폐렴균, 식중독균, 파상풍균 이런 것들, 탄저균 이런 것들을 병원체라고 그러거든. 근데 병원체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즉 세균에 감염이 되면
뭘로 치료하는 줄 알아? 항생제로 치료한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페니실린. 이거 말고 엄청 많아 종류가. 근데 페니실린은 아직까지도 사용돼.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발견된 거거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우리래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연합군의 승리의 숨은 공신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아니라 페니실린이었다고. 저게 만약에 독일군이 먼저 발견을 했고 저걸 이용을 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한글을 쓰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야.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망하고 일본이 패망해갖고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니야. 광복. 얘 때문에 페니실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이 돼요. 자 봐. 페니실린은 어떻게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냐면 세균은 바깥쪽에 뭘 갖고 있냐면 세균의 세포벽이 있다. 이 세포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항생제가 딱 처리가 되잖아. 그럼 이 안에서 세포벽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페니실린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세포벽을 합성하는 이 효소의 기능을 얘가 막아버려요. 효소가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효소가 세포벽을 합성할 수가 없겠네. 그럼 세균은 증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을 이렇게 막는 거야. 효소의 기능을 억제시켜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소문을 듣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걸 갖게 된다면 이 페니실린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페니실린이 들어온들 그 페니실린에 의한 효소의 억제를 얘 스스로가 차단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세균은 그 항생제가 작동하지 못해. 우리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센 항생제가 있어. 반코마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 근데 그것도 안 들어. 슈퍼박테리아.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지닌 황색 포도산 구균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안 들어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된 국가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 요런 팬데믹 상황이 또 올 거야. 수년 내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어쨌거나 그렇다고 너무 항생제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만 아파? 약을 먹어. 또 좀 아파? 또 약 먹고. 그럼 그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팠을 때는 그 약이 이제 안 들어. 내성이 생겨버려갖고.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럼 그때 나는 약을 먹어. 웬만해서는 다 참아.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약이 잘 들어 선생님. 근데 선생님 와이프는 몸 좀 아프면 약을 먹어.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먹는데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너 그런 거 많이 섭취하지 말라. 내성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럼 얘네들도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항생제로부터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애들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또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것보다 더 센 자식들이 페니실린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뭐 마이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갖고 얘를 제가 얘는 이걸 처음 봤어. 그럼 얘네들은 또 죽어. 근데 또 여기 있는 놈이 또 마이신에 대한 또 저항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또 있다면 얘가 여기 또 안 들어 이거. 그럼 얘가 또 증식을 또 막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개체가 선택된다는 뜻이야. 그게 자연 선택이야.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내성세균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지구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으며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생태계의 환경은 다양하므로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선택되었다. 그런 얘기지 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잠깐만, 요걸 또 다시 할까?